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이 이어집니다. 워크북 고전시가 1권. 자, 계속 수업 이어집니다. 자, 훈련 4 이황 도산 12곡이에요. 자, 살펴봅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자, 하나하나. 자, 내 수업은 어떤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고전시가건 현대시이건 라인별로 또는 내용 단위로 출제 포인트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떤가 해서 뒤에 자, 요게 문제 날 만한 게 이게 서리법이라는 거죠. 자, 의문문이지만 잠시만. 자, 글자 좀 조절해 봅니다. 자, 글자색 청색이 좋죠. 의문문이지만 엄연히 의문문인데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서리법이 되겠죠. 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자, 화자의 삶을 봅니다. 초야는 시골이라는 뜻. 시골에 묻혀 사는 우생. 자, 글자 그대로는 어리석은 선비란 뜻이에요.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가. 자, 그러면 자, 화자가 작가가 이황님을 생각했을 때 이 어리석은 선비라는 표현에는 좀 겸손이 묻어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어리석을 리가 없는 대단한 학자잖아요. 자,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가. 자, 이렇다. 작품 전체 내용과 관련 지어보면은 이렇게 산들 이렇다고, 즉 자연에 묻혀 자연 친화적으로 산다고. 자, 이렇다는 자연 친화라 볼 수 있어요. 자, 글자 크기가 하나 더 줄이면 좋겠다. 자, 이렇다. 이렇게 산다 한들 또 어떠하리. 자, 어떠하리 마찬가지로 서리법입니다. 자, 초장도 끝이 서리법이고 중장도 서리법으로 끝나죠. 자, 나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인데 자연을 버타며 살고 있어. 뭐 어때나 좋아 라는 겁니다. 하물며 천석고항을. 자, 글자 볼까요? 천은 샘이고 석은 돌이고, 자, 고항은 고질병이고. 자, 합쳐봅니다. 자, 샘물과 돌에 대한 고질병. 샘물과 천과 석은 자연의 일부니까 이걸 합쳐서 해석해보면 천석을 대유법으로 봐서 원관념을 자연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고질병이 들 정도로 깊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해석되고요. 자, 천석고항. 자, 여러분 옛날에 관동별곡에서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천석고항하고 같은 뜻이 연하에 대한 연하도. 자, 연이 안개고 하가 노을인데 합치면 자연이 되는 거야. 자연에 대한 고질병, 연하고질 해서 천석고항, 연하고질 또는 강호에 대한 병. 자, 강호지병. 요 세 단어가 여기 다시 묶어줄게요. 천석고항, 연하고질, 강호지병. 요런 게 나오면 다 어떤 뜻이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자, 내가 자연을 사랑하며 살 것인데 이런 병을, 자연에 대한 사랑병을 고쳐서 무엇하리. 이것도 서리법이네요. 그죠? 서리법. 자, 이 작품의 표현 형식상의 특징이 초장, 중장, 종장에 다 서리법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수 갑니다. 연하, 아까 나왔죠. 안개 연자 노을 하자. 안개와 저녁 노을 합치면 자연이죠. 안개, 노을 등의 자연으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마찬가지로 자연의 대입법이죠. 자, 안개와 노을로 내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이 좋은 세상 태평성대에 단지 병으로 늙어가네. 이 병이 실제 몸에 든 지병, 몸에 실제로 있는 병으로 볼 수도 있고 자연 사랑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연 사랑병으로 내가 늙어갈 뿐이네. 이러면서 이 중에 이렇게 살면서 이러는 중에 바라는 일은, 내가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허물은 뭐 잘못, 남한테 뭐 질책당하는 일, 남한테 질책당하는 일, 자, 그런 것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일수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자, 이 작품이 도산 12곡인데 자, 어디다 써줄까? 요 밑에 적당히 써줄게요. 뭐 약간의 배경인데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이렇게 작품 자체에서 글자들을 보면서 해석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수능의 기본인데 작품 자체만으로 읽어낼 수 없는 것들을 보기에 줘서 그 외부적인 정보라든가 배경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작가에 대한 작가나 작품 전체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 구성을 통해서 문제에 나오기도 하죠. 자, 그 대비해서 이 도산 12곡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은 자, 12곡인데 앞에 6노래, 전 6곡, 그 다음에 뒤에 6노래가 좀 특징과 주제가 달라요. 자, 앞에 6곡은 주로 자연 친화의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6곡은 학문에 몰두하겠다. 학문 정진, 정진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학문 정진의 자세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뭐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대체로 앞에 6곡은 자연 친화, 뒤에 6곡은 학문에 전념하겠다. 이런 자세를 드러낸 경향성을 띠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황 자신도 이런 언급을 해서 앞에 것을 언지라하고, 한자가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 나와 있네. 자, 앞에 것을 언지라 했고 뒤에 것을 언학이라 했습니다. 안 나와 있구나. 자, 앞에 6곡을 언지, 뒤에 6곡을 언학이라 했어요. 자, 해석상 말을 하다, 지는 뜻인데 무엇에 대한 뜻? 자연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혔다 해서 언지, 밑에는 말을 했다, 학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작품 쭉 보면은 자, 1수부터 3수, 4수, 6수까지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다 뭡니까? 언지 부분에 되는 거죠. 언지 1수부터 6수까지, 즉 전 6곡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루는 자연친화 언지입니다. 그래서 1수나 2수나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주로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자, 3수를 봅니다. 자, 3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순풍, 어떤 해석이냐? 순박한 풍속이란 뜻입니다. 순풍, 순박한 풍속. 우리 조선 사람들 순박한 풍속인데 이것이 죽었다. 순박한 풍속이 사라졌다. 죽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몰아쳐볼까? 이런 식의 표시를 붙여봅니다. 이런 식의 표시. 자, 조선의 순박한 풍속이 사라졌다. 라고 자, 기호를 붙여볼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이따위로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순박한 풍속이 죽었어. 사라졌어. 라고 A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자, 나의 판단. 자, 화자 나의 판단이 그 말은 진실로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자, 뭐가 거짓말이다? 자, 요거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이따위로 말하는 것, 조선의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 사라졌다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 거짓말이야. 나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 조선은 여전히 순박해 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 이제 자, B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성, 우리 조선 사람들
인성, 사람들의 심성이, 사람들의 심성이 조선 사람들의 심성이 참 어질다 라고 B는 말합니다. 자, A와 좀 다르죠. A는 좀 부정적으로 말한 거고 B는 긍정적으로 말한 거죠. 우리 조선 사람들 심성이 참 어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자,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보니까 그 말은 맞아, 옳은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앞에 순풍이, 순박한 풍속이 사라졌다, 그건 거짓말이고, 인성이 어질다, 이거는 옳은 말이야 해서 요 A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대조가 되죠. 이렇게 대조와 설평. 자, 그리고 이 초장과 중장을 보면은 대꾸가 있고 윗줄 아랫줄, 글자는 다르지만 잘 안 써지네. 글자는 다르지만 구조 대응이 되죠. 대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부정 반응이고 아래는 긍정 반응이니까 대조가 되겠죠. 대꾸 대조가 확인됩니다. 대꾸 대조. 성공했다. 자, 이제 종장 가봅니다. 천하의 이 세상에 허다한 수많은 영재 똑똑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이치를 잘 살피는 영재들이 참 많아. 이 천하의 이 세상에 수많은 영재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중간에 살짝 어찌라는 말 붙여봅니다. 어찌 속여서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속여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 화자 판단에 A라는 사람의 생각, B라는 사람의 생각이란 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속여서 말한다라고 욕먹을 만한 얘기가 이거겠죠. 속여 말삼 괄호입니다. 속여서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건데, 이것이 곧 순풍이 죽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을 진실을 감추고 사람들한테 속여서 말하는 거야. 속여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 순풍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뭐 문제 이렇게도 낼 수 있겠네. 화자는 어떤 사람과 태도가 다르고 어떤 사람과 생각이나 태도가 유사할까? A와 화자, 나와 관련지어 보면은 A하고는 생각이 안 맞고 B하고는 생각이 비슷하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정확한 해석을 하고 출제 뭘 갖고 문제를 낼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게 고득점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 사수 갑니다. 자, 사수. 유란 난초입니다. 난초. 난초가 유란 극한 난초. 난초가 자, 제곡. 자, 제곡. 이거 잘못해서 제곡자를 끝냅니다.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골짜기에 있으니,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그 모습 자연이, 자, 글자 그대로 듣기가 좋아 라는 뜻입니다.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듣기가 좋아. 근데 약간 문제로는 안 만들어졌는데 좀 이상하죠. 자, 난초가 소리를 냅니까?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듣기가 좋아. 이건 직역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문제로 만든 문제들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들어봅니다. 이 바탕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옛날 선비들이 즐겨 쓴 말에 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문향. 괜찮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문자는 귀로 듣는다, 들을 문자. 향은 향기로울 향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을 깊게 감상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물에 심취하여 그것과 교감을 나누던 선비들은, 문인들이 어떤 경지까지 갔냐면, 난초를 보면은 난초가 시각적 대상이기도 하지만 난초에서 풍기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후각적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취해서 난초를 보니까 그 향이 어떤 선율이 운율이 있는 듯 귀에도 청각적인 어떤 그 상태로 다가온다 하여 문향이 무슨 뜻이냐면 향을 귀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문향, 들을 문자, 향기 향자에서 자, 요 문향을 관련지어서 좀 약간 그 설명이 복잡하죠. 문향의 측면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화자는 난초의 시각적 상태만이 아니라 난초로부터 향을 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향이 전해주는 선율, 리듬감 이런 것들을 귀로 듣는 듯한 해서 향을 귀로 듣는 듯한 그런 상태에 접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향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이런 해석이건 저런 해석이건 결론은 난초가 참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중장부입니다. 백운 흰 구름이 제산 산에 있으니 자연히 보기가 좋아. 자, 초장과 중장 이것도 역시 대꾸죠. 대조는 없지. 자, 글자는 다르지만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대꾸, 자, 대꾸와 같은 것 통사구조 반복이 되겠죠. 통사구조의 반복. 자, 중장을 봅니다. 이 중에 난초 피어 있고 흰구름이 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이 중에 피, 미, 일인을 자, 또 글자대로 봅니다. 피, 저 피자, 저, 미, 아름다운. 자, 밑에 도말이 있을 겁니다. 저 아름다운 일인 한 사람.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을 자, 밑에 도말도 있어요. 곧 임금을 뜻합니다. 자, 내가 자연세계에 묻혀서 난초 향도 맡고 있고 흰 구름도 보면서 참 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중에 한양에 있는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임금님을 더욱 잊지 못하네. 우리 임금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네 라고 아부를 떤 겁니다. 자, 오수 갑니다. 산전 산 앞에 유대 정자 같은 누대가 있고 자, 이때자가 누대 정자입니다. 정자. 그 다음에 산 앞에 누대를 지어놨고 또 대하 그 누대 밑으로 유수 물이 있다는데 물이 흐른다라는 게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자, 산 앞에 정자 지어놓고 정자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때 때 많은 자 이런 해석이야. 자, 떼지어 날아가는 많은 갈매기 이런 뜻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때 많은 무슨 뜻? 떼지어 날아가는 이 때 자체가 떼지어 날아가는으로 해석됩니다. 떼지어 날아가는 많은 갈매기는 이 경치 속에 이 경치가 좋은지 오며 가며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갈매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갈매기가 이 경치가 좋은지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곳 위를 날고 있는 거야. 오며 가며 여기서 안 벗어나. 간단하게 갈매기는 이 경치가 좋다. 여기가 좋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밑에 봅니다. 어떻다. 어찌하자고. 왜? 어찌하자고. 교교백구는 자, 여기서 나는 참 평가원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한 건데 자, 밑에 주석을 봅니다. 교교백구. 교교백구의 이 단어 뜻 자체는 현명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현명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흰망아지 곧 현자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작품에 그대로 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좀 막연한 자, 한번 비판을 해봅니다. 막연한 뜻풀이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무책임한 뜻풀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실제로 뭐냐면
교교백구가 이 뜻인 건 맞는데, 현자인 건 맞는데, 이 문맥에서는 자 확실하게 적습니다. 자칭 현자라고 내세우는, 그냥 노골적으로 씁니다. 자칭 현자라고 내세우는 놈, 이렇습니다. 내가 교교백구야, 내가 현자야, 니들보다 내가 똑똑해, 자칭 현자라고 내세우는 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좀 더 연결시키면 관직을 탐내는 자까지 씁니다. 자, 그래서 뭐 평가원에서 문제를 참 잘 만들기도 하지만 고등학생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 실제로 문학 문제는 현직 교사들이 단 한 문제도 내지 못합니다. 현직 교사들이 들어가서는 교수들이 낸 문제를 검토하고, 또 교수들이 문제 출제를 할 때 그 당해년대 그 해에 어떤 문제들이 뭐 각종 사설 모의고사 또는 교육청 이런 데서 어떤 작품들이 쓰였는가를 모니터링해서 교수들한테 보고하고, 뭐 이렇게 좀 부수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문제 출제에 특히 문학은 개입을 못해요. 문학과 비문학에 교사들 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이거 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이 교교백구를 그런 식으로 뜻풀이를 제시하면은 참 너무 막연하고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지적이 안 됐던지 또는 관철이 안 됐던지 그러겠죠. 아무튼 이런 뜻입니다. 자칭 교교백구라고 현자라고 내세우는 놈은, 즉 관직을 탐내는 놈인데, 이놈들은 갈매기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이자들은 이곳이 아니라 멀리, 자 멀리서 붙입니다. 이 어디겠어요? 한양이겠죠. 궁궐이겠죠. 이자들은 갈매기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이자들은 이곳에 관심이 없고 먼 곳에 한양에 궁궐 쪽에 임금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이런데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런 해석입니다. 오수의 알맹이는. 그래서 갈매기 동그라미, 교교백구 세모, 대지와 살펴, 이렇게 되는 게 이 오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화자는 갈매기와 가깝고 교교백구와 반대가 되겠죠. 화자는 갈매기와 같은 태도고 교교백구를 비판하는 그런 태도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육수를 봅니다. 춘풍 봄바람에, 자 봄이에요. 화 꽃이 만산 산을 가득 채우고, 즉 봄바람이 불 때 꽃이 산에 만발하고 라는 뜻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자 봄은 이런 경치라서 아름답고, 추야의 가을밤에, 추야의 가을밤에 월 달이 만대, 이 누대를 가득 채운다. 달이 충만한 상태다. 자 봄바람에 꽃이 만발하고 가을밤에 달빛이 이 정자를, 누대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구나.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에, 사계절이 다 아름다울 가짜에 아름다울 가에 흥겨울 흥자여, 사계절이 다 아름답고 흥겨운데, 사계절이 다 아름답고 흥겨움이, 이것이 자 사람과 한 가지라. 사람이 접하는 사계절의 흥겨움이 사계절이 다 똑같은데, 자 사계절의 아름다운 그 흥겨움이 사람이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화자가 있는 거죠. 화자가 접하기에 사계절은 다 아름답고 흥겨워. 하물며 자 이것도 봅니다. 봅니까? 자 어약 연비 운영 천광을 평가원 X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자연의 우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 왜 이렇게 해놨을까? 자, 내 해석을 들어봅니다.
약. 자, 물고기가 약 뛰어놀고. 연, 제비가 날고. 운, 구름, 그림자가 비치고. 천광, 하늘이 밝다. 이런 뜻인데, 자, 화자가 접하고 있는 자연세계가 화자 눈에 물고기 뛰어노는 게 보이고, 제비 날고 있고, 구름 그림자가 비치고, 하늘이 밝고, 이겁니다. 즉 화자가 접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죠. 화자가 접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야 어찌 끝이 있으리 서리법이죠. 끝없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자연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하려고 이렇게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 이건 너무 과한,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것을 자 글자대로 봅니다. 이거 자연이 이런 상태의 자연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자연물이 나는 좋아 라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확대 과장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써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1수에서 6수까지 자, 도산 12곡을 분석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내 설명은 훈련 5로 갑니다. 자, 안민영이라는 또 대단한 작가가 있어요. 안민영이 남긴 작품의 거의 90% 이상은 다 매화에 대한 노래입니다. 매화의, 그러니까 매화 덕후라고 볼 수 있어. 오로지 한평생 매화를 보고 교감하며 시를 썼어요. 자, 매화에 빠져든 사람입니다. 자, 노래. 자, 매화에 대한 노래. 매화사. 자, 살펴봅니다. 매영, 매화, 그림자. 매화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그 창가에 매화가 피어 있는 거죠. 창가에 매화가 피어 있고, 오기는 예쁜 사람. 예쁜 사람인데, 뭐, 기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기생이 금차, 금비녀. 즉, 금비녀 꽂은, 그 예쁜 사람이 비꼈구나. 비스듬히 있구나. 옆에 있구나. 2, 3, 두세 명에, 2명에서 3명. 자, 두세 명의 백발옹 머리가 흰 노인들은, 두세 명의 머리가 흰 노인들은 검은곡 켜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속에 출제 포인트는 이 두세 명의 백발옹 속에 화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노인 속에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처럼 어떤 두세 명의 노인네들이 이러고 있구나, 마치 남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화자를 객관화한 표현에 속합니다. 화자 객관화.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노인네들이, 즉 노인 선비들이 검은 거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 그 공간에 금비녀 꽂은 기생들도 있고 창밖에 매화도 있는 거죠. 이 무렵 술잔 들어 서로 노인네들이 서로 권할 때 달이 또한 오르더라. 달이 또한 이 풍경에, 이 운치 있는 풍경에 한 소재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일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노인 선비들의 풍류, 술도 마시고 검은 거 켜고 노래 부르죠. 그 풍류와 그 운치, 이 노인 선비들의 풍류와 운치를 더해주는 요소로 달빛이 있고 매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수 갑니다. 자, 빙자, 글자 뜻은 얼음 같은 자태인데 곱고 예쁘다는 겁니다. 얼음 같은 자태. 차갑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곱다야. 매끄럽다, 곱다. 옥질, 옥 같은 바탕, 그런 뜻인데, 자, 얼음과 옥에 주목해봅니다. 얼음은 일단 차갑다는 걸 빼고 보면은 미끌미끌하고 참 곱죠. 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얼음처럼, 옥처럼
매끄럽고 고운 그 빙자옥질이 곧 매화의 별칭입니다. 매화. 여러분은 아마 매화 꽃잎을 실제로 보거나 만져보질 못했을 것인데 나는 만져봤겠죠. 매화 꽃잎은 약간 도톰하면서 아주 매끄럽고 곱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매화 꽃잎의 속성을 가지고 얼음 같다, 옷 같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자, 빙자옥질 다른 작품에 나오더라도 매화입니다. 매화. 아, 매화여 라고 했으니까 자 의인화 시킨 겁니다. 누구여? 사람을 부르다 쓴 겁니다. 동시에 말을 건네는 어조인 거죠. 말 건네는 어조. 빙자옥질이여 의인법 말 건네는 어조. 눈 속에 표현한 너로구나. 자, 눈에 세모칩니다. 눈 세모치고 시련. 혹독한 눈 내리는 겨울 추위 속에 너가 피어났구나. 너 내 동그라미 의인법 해서 이 초장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게 의인법. 자, 뭐뭐여 말 건너는 어조 눈 부정시련 너 의인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가만히 향기노와 향기를 풍기며 황혼 무렵 어두워질 황혼 무렵에 월 달이 자 연치격 해볼까? 황혼 월을 기약하니. 자, 쉬운 해석은 황혼 무렵에 달 뜨기를 기다리니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황혼 월 황혼 무렵에 해질 무렵에 달이 뜨기를 기다리니. 여기서 자, 나를 따라서 월만 동그라미 있습니다. 월만 동그라미. 자, 매화가 눈 속에 피어나서는 누구를 기다린다? 향기를 풍기며 달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매화 입장에서 빙자옥질 매화 입장에서 달은 친구란 얘기야. 친구. 매화에게 달은 친구다. 매화 친구 달. 매화가 먼저 피어나서 달이 뜨기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태고 화전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아마도 아치 고절 아치 우아하면서도 플러스 우아하면서도 고절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우아하면 엘레강스 우아하면서도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매화 너뿐인가 너라. 너 동그라미 또 의인법이죠. 자, 이렇게 매화를 예찬했습니다. 자, 육수 갑니다. 바람이 자, 바람세모 찬바람이야. 눈을 보라. 눈세모 세모입니다. 자, 다 시련이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 산에 있는 창가에 부딪히니. 바람이 눈을 몰아와서 창가에 부딪히니 이 창가에 매화가 있는 거야. 그 차가운 기운이 새어들어 스며들어. 찬 바람 기운, 찬 기운이 스며들어 잠자고 있는 매화를 침노 괴롭히니. 찬바람이 찬 기운이 매화를 괴롭히니. 그러고 있다. 한겨울에 매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 이거 내가 써줄게요. 아무리 얼우려 얼게 하려 그러한 찬바람이 몰려와서 내 친구 매화를 얼어줄게 얼게 하려 한들 매화가 품고 있는 봄뜻, 매화가 품고 있는 봄을 향한 뜻이야. 봄을 향한 의지, 봄을 향한 뜻이야. 아슬소냐 뺏을 수 있겠느냐. 찬바람이 아무리 분다 한들 매화가 품고 있는 봄을 향한 뜻이야. 뺏을 수 있겠느냐 하고 서리법으로 아무리 추워도 매화는 봄 뜻을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매화의 의지를 드러내 준 겁니다. 자, 팔수 동각 동쪽 집이야. 동쪽에 있는 집 자, 동쪽 집의 한 구석 쪽에 숨은 꽃, 숨어서 피어난 꽃이 동쪽에 집이 있고, 자, 뭐 대충 봅니다. 집이야.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주변에 눈에 안 띄게 숨어서 꽃이 피어난 겁니다. 저 꽃이
철쭉인가 두겨나 진달래 꽃인가. 자, 내 눈에 이 꽃이 숨어서 피어난 듯한 눈에 잘 안 띄는 꽃이 보였어요. 아, 저 철쭉인가 두겨나 진달래 꽃인가. 자, 건건 하늘건 땅건 즉 천지야 천지. 온 천지가 건건 자주 나옵니다. 건 무슨 건? 하늘건 곤 땅건 하늘과 땅 천지 온 천지가 온통 눈인데 눈 세모 온 천지가 지금 눈 내린 추운 계절인데 재가 어찌 감히 피어났으리. 재 밑줄 철쭉 두겨나 연결시킵니다. 지금 눈 내린 상황인데 철쭉 두겨나 생각해봐. 철쭉꽃 진달래꽃 얘들이 언제 피어나? 눈이 내렸을 때 피어나는 애들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눈 다 사라지고 따뜻한 봄 기운 봄날이 다가올 때 피는 꽃이지. 이렇게 눈이 내린 상황에서 철쭉 두겨나가 필 리가 없잖아. 해서 처음에는 철쭉 두겨나인 줄 알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눈이 내려있네. 철쭉 두겨나가 아니네. 그러니 지놈들이 어찌 감히 피어났으리. 자, 서리법이죠. 자, 내 눈에 보이는 저 꽃은 철쭉 두겨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알겠노라. 알았어. 알겠노라. 백설세모. 여기도 밑에 흰눈이 날리는 이른봄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써놨는지 참 이 사람들이 좀 정신머리 없는 놈들 같아요. 백설세모 치고 자, 흰눈이 내렸다 겨울인 거죠. 자, 알겠노라. 백설 흰눈이 내린 이 겨울에 양춘 따뜻한 봄을 기약한다. 이 흰눈이 내린 겨울에 양춘 따뜻한 봄 햇살을 생각하며 먼저 피어난 꽃은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내 결론 저것은 매화다. 매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피어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포인트 챙기면 철쭉 두겨나하고 매화가 대조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대조? 추운 날 얘들은 필 수 없는 애들. 추워도 봄을 기약하면 피는 꽃이 매화다 라는 점에서 대조되고, 화자가 당연히 예찬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판 쪽으로 갔는데, 이거 이건 괜찮고, 아까 다른 작품처럼 백설양춘을 이렇게 막연하게 제시한 것, 이것도 평가답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자, 훈련 5까지 다뤘고 이제 훈련 6을 향해 갑니다. 훈련 6 신계영 전원사시가 봅니다. 자, 햇볕이 내리는 언덕입니다. 햇볕 가득한 언덕에 자, 풀이 무성해졌어요. 자, 햇볕 바른 언덕에 풀이 무성하니 봄빛이 늦어 있다. 지금 봄빛이 봄빛이 늦어 있다는 늦은 봄이란 얘기죠. 늦은 봄날 언덕에 햇살이 가득하고 풀이 무성해지는 그런 늦은 봄날이다. 소원 작은 정원에 자, 도화 복숭아꽃이 피었어요. 작은 정원에 이 복숭아꽃은 밤에 내리는 비를 맞아 다 피어났구나. 복숭아꽃이 다 피어났구나. 자, 해서 지금 봄을 얘기해주고 있고, 자, 이때 지금 봄이야 화창한 봄날이야 복숭아꽃도 만발했어. 아이야. 이 아이는 하인 종이 되겠죠. 아이야 라고 불렀어요. 자, 옛날 시조 중에 종장에 아이야 뭐뭐 하거라 라는 게 또 상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 기법입니다. 아이야, 소를 조이 먹여, 잘 먹여. 자, 집에 하인이 종이 소를 키우겠죠. 소를 잘 먹여서 곧 다가올 일을 할 수 있게 논밭을 갈게 하여라 라고 노골적으로 명령을 했죠. 자, 이 봄날
아이야 가서 뛰어놀아라 그것이 아니라 소를 잘 먹여놓고 곧 시작될 농사일 논밭을 갈게 미리 준비하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삼수 잔화 잔 남아있는 꽃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꽃 남아있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남아있던 꽃 버티고 있던 꽃이 다 떨어진 후에 꽃잎이 다 떨어졌어. 봄이 지났다는 얘기죠. 봄이 끝났어. 이제 녹음. 자, 녹음이 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단어죠. 자, 녹음은 글자 뜻 보면은 짙푸른 나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자, 나무 밑에 그늘이 들여진다. 즉 녹음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나무에 이파리가 많아진 거야. 나무에 이파리가 많아지니까 햇살을 가려줘서 밑에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 곧 언제냐? 곧 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녹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99% 이상 계절감은 여름인 겁니다. 여름. 자, 꽃이 다 떨어진 후에 녹음이 깊어간다. 자, 여름이란 얘기. 100일 뜨거운 태양이 햇살이 이 고촌 한적한 시골인데 낮에 울어대는 닭입니다. 낮달개 소리로다. 자, 한여름 고촌 한적한 시골이야. 낮에 울어대는 닭 소리가 들려. 자, 이때 아이야 종놈아 아이야 계면조는 시조창이 하나입니다. 자, 계면조로 시조창을 읊어라. 그러면 자, 너가 시조창을 부르면 나는 긴 졸음 깨우자. 자, 졸음에서 내가 졸음에서 깨어나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계면조 불러라. 시조창으로 계면조 불러라. 요거는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나로 하여금 졸음에서 내가 자게끔 해라 그것이 아니라 자다가 이 졸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육수 봅니다. 동쪽 리 울타리야. 자, 이거는 여러분 해석할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동쪽 울타리 쪽에 국화가 펴놨네. 국화가 피니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 중구일이라 합니다. 자, 중양절이 거애로다. 자, 발음이 비슷한 요즘아 거의로다. 울타리에 국화가 피어난 걸 보니 중양절이 거의 다 되었구나. 자체 밑에 도말 있어요. 일찍 익은 벼로 일찍 익은 벼를 뜻해요. 일찍 익은 벼로 빚은 술 만든 술이 하마 벌써 이렇게 내가 좀 지쳤나봐. 안 써지네. 벌써 아니 익었느냐. 자, 벼로 담근 술이 있는데 벌써 익지 않았겠느냐. 아마 익었을 거야. 아이야. 자, 꼬박꼬박 중장의 아이로 시작하죠. 아이야. 자해는 꽃게입니다. 꽃게. 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 다 있습니다. 꽃게와 황게, 누런 게로 안주를 장만하여라 라고. 자, 내가 술 마실 수 있게 이 중량절 내가 빚은 술이 지금 익었을 것이니 이런 자해와 황계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겠다. 그러니까 안주를 장만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칠수 북풍 북쪽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높이 부니 겨울이란 얘기예요. 안매 앞산에 눈이 내린다. 눈이 진다. 눈이 내린다. 모첨 초가집 처마에 그 차가운 빛이, 자, 눈이 내리고 초가집 처마에 내려오는 빛이 차가운데 찬빛이 초가집 처마에
차가운 햇살이 비치고 있고 또 시간상 석양이 거의로다. 해질 무렵이구나. 아이야 반복되죠. 두 죽은 콩죽이네. 콩죽이 익었느냐, 콩죽이 익었느냐라고 물어봤죠. 이게 물음, 즉 의문인데, 자 여기서 이게 출제 포인트야. 아이야 지금 겨울에 해질 무렵인데 콩죽이 익었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익었냐 안 익었냐, 익었냐 안 익었냐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뒤에 나온 걸 볼까? 콩죽이 익었냐? 먹고 자려고 하노라. 그러면 겉으로는, 자 이건 잠시 설명을 합니다. 겉으로는 익었냐라고 의문형을 썼죠. 근데 실제로는 익었냐 안 익었냐라 예스와 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콩죽을 가져오란 얘기죠. 자 대입해봐. 아이야 콩죽 가져와라. 그것을 내가 먹고 자려고 하노라. 이렇게 이어지겠죠. 실제 해석은. 그래서 속으로는 가져와라 명령이야. 명령형이야. 자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문형인데 그래서 근데 속으로는 명령이다. 문제는 이게 발화 의도는 명령인데 겉에 사용된 표현 형식은 의문이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이게 간접 발화인 거죠. 간접 발화는 의도와 표현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거. 의도는 명령인데 표현은 의문처럼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간접 발화의 특징입니다. 자, 해서 이게 이제 문제 날 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콩죽 익었느냐? 이거 명령이 아니고 겉으로는 의문문이라는 것. 근데 속으로는 명령 기능이다. 자, 구수 봅니다.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즐거워하지 마라. 부정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얘들아 좋아하지 마. 니들 얘들아 새해 오니까 좋지. 근데 즐거워하지 마. 왜냐하면 헌산 야단스런 시끌벅적한 대단한 세월이 한 해 동안 세월이 야단스러운 짓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 시절을 빼앗아. 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소년 시절이 끝나버리죠. 빼앗아. 자, 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소년 시절을 다 빼앗아 가느니라. 자, 우리도 말이야, 지금 노인네인데, 우리도 너희들처럼 새해 즐겁네, 새해를 즐거워하다가 어느새 수십 년 흐르다 보니 이렇게 백발이 되었노라. 그러니 자, 인생을 돌아보니까 새해가 다가오니까 기쁘고 즐거워 막 그러다가 수십 분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박삭 노인네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새해 온다고 즐거워할 것은 아니야 라고 인생의 교훈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이 초장의 명령은 있는데 마지막에 아이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년과 비교해 볼 때 이 작품은 형식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의 변화도 있는 거죠. 형식과 주제의 변화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자기 집의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다가 이제 넓혀서 인생을 돌아본 노인네의 그 관점으로 어린 소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신계영의 전원사시가였습니다. 자, 해석 참조해서 문제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업 문제 잘 풀고 뒤에 해설지 확인한 후에 우리 조교들이랑 당했던 문제들,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또 확인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수업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